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훈요 10조인데, 훈요 10조 전에 잠깐 이제 왕건의 북진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아까 읽었던 이제 금성 교과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좀 보면요. 자, 왕건은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펴나갔다. 이 고구려 수도 평양을 재건해서 서경이라고 불렸고요. 이 서경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그 부생 관련된 내용을 좀 강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북진 정책 기지로 삼았으며 발해 왕자였던 대강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발해 유민을 포용했고 발해를 멸망시킨 권한을 적대시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만부고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 여진족에 대해서도 강홍 양명제를 쓰면서 영토 확장에 노력하여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그 보면 지도에 보면 이게 태조 때 서경 북쪽 땅만 가지고 있다가 태조가 북진 후에 여기까지 어 하주부터 해서 안주까지 이르는 땅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서경 개척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조는 신하들에게 평양의 옛도비 항폐해진 지 오래되어 잡초가 우거지고 여진인의 사냥터로 변해버렸다. 백성을 이주시켜 국경을 튼튼하게 하도록 해라 하면서 서경을 이제 개척을 했어요. 후에 이제 그 서경에서 이제 왕신령 같은 색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 요 이제 바탕이 됐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훈요 10조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훈요 10조 볼게요.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가 죽을 때 박수리에게 구슬시킨 내용인데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1조 내용을 보면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두 부처의 도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발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기 지책에 다하도록 하라. 자, 요건 이제 볼 수 있듯이 숭불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2 조의 내용을 보면요. 요게 이제 도선의 인제 그 풍수 도 도천 도 풍수 도천 사설이 나오는데요. 자, 둘째로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국내의 산천의 수용을 가져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자기가 선정한 것 외에는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을 훼손시키고 국운에 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풍수 도청 사상과 그다음에 또 비보 사상. 그러니까 비보 사상이라는 것은 뒤에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보통 이제 땅에 지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기에 맞게 인제 뭐냐면 건물 뭐냐면 지어라 이런 것들이 인제 풍수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좁잖아요, 중국과 달리. 그래서 어떤 곳은 땅이 지기가 높 땅이 지기가 강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곳에 지기를 모아서 인위적으로 모아 가지고 거기 지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인제 하는 작업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의 지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찰이라든지 타립이라든지 이렇게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세워 가지고 인위적으로 지기를 모으거나 또는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땅에 지기를 모으거나 풀어주는 그 사찰들을 비보사찰이라고 비보사찰. 예. 그래서 요런 비보사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겉으로는 풍수사상을 얘기하면서 비보사상을 얘기하면서 그 도성이 짓는 데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에 있죠. 신라 말기에 사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숭불 정책을 하지만 사원이 또 많이 지어지는 걸 또 뭐냐 방지하기 위해서 비보 사상을 내세우면서 이제 사찰들을 좀 규제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보 사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4조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동방은 예로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약제를 그대로 준수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당풍이라고 했어. 중국 문화를. 보통 풍이라는 건 문화를 뜻하는 거고요.
당나라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당나라가 중국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당풍은 중국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쟤는 이제 중국 문화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신라 시대부터 받아들였죠. 신라는 6 세기 때에 당나라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신라 그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무비판적. 그래서 이걸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당풍. 근데 이제 뒤에 신문 28 조에 보면 이 당풍이라고 쓰지 않고 중국 문화를 하하라고 써. 하하라는 건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뭐냐면 관점이 반영돼 있죠. 당풍을 이제 라는 쓰면서 중국 문화를 좀 객관적으로 뭐냐면 받아들이고 종전에 신라가 중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인제 수용한 것을 에돌려서 비판했던 반면에 그 신문 28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를 하하라고 인제 지칭하면서 중국 문화를 이제 뭐냐면 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인제 조그만 제국이다. 이렇게 인식에 깔려서 이게 이 하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대적인 의미가 있고 요거는 상당히 자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방은 오래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약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해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아 사람의 성품이 상이하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 없다. 불필구동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불필구동이라는 말은 시무 28 조에도 나와요. 근데 이 시무 28 조는 좀 다른 의미에서 쓰여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오는데 우리가 독자성이고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무 28 조는 우리 중화 문화하고 우리 문화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화 문화의 와 중화는 항제국의 그 문화고 여기는 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에 맞출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의 격에 맞게 좀 얕게 뭐냐면 그 물질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이제 좀 '수준이 낮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인제 뭐냐면 불필구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자주적인 의미에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중국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제 불필구동이라는 의미에서 뭐냐면 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나름대로 자주적인 어떤 그 성향이 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풍적인 문화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얘기했지만 그 고조는 이 국풍과 하풍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이 국풍이라는 것은 고유의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고 하풍이라는 건 이 중하의 하죠. 할 때 중하의 하트인데 중국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자 고조 초기 때는 이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는 국풍 성향이 강했고요. 그래서 성종이나 그다음에 현종 등등에서는 육두풍이 이제 정권을 장악할 때는 중국 문화를 되게 강조하는 하풍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문화가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훈요 10조는 아직까지는 호족 세력들이 인제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국풍 문화가 상당히 강했고 이런 것들이 훈요 10조의 이 문장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계속 읽어 보면 건하는 금수와 같은 나라로서 풍습과 언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간제도 아예 본받지 마라.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건한의 적대시 정책이 나오죠. 건한을 왜 이렇게 적대했냐. 두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북진 정책의 방해를 볼 수 있죠. 북진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다. 그러니까 발해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멸망시키니까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인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대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만보교 사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안에서 인제 사신을 보냈는데 낙타를 선물 줬는데 낙타를 만복을 밑에서 굶어 죽이고 사신은 인제 저쪽 그 도서지역으로 유배를 시켰잖아요. 이게 인제 만보교 사건인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그 다섯 번째를 볼게요. 여기서 인제 뭐 풍수시설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자 "내가 43,000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뤘다. 서경은 수덕의 순주와 우리나라의 지맥의 근본이 되어 있으니 마땅 만대의 왕업이 땅이 되는 것이다." 서강규지서 인제 보이죠? 그리고 마땅히 충하추등의 사철에 중간달에 그러니까 인제 보통 음력을 기준으로 1, 2, 3 월은 있고 3, 4 아니 잠깐만.
예. 12월 1월 2 일, 그다음에 뭐 3, 4, 5, 그다음에 6, 7, 8, 9, 10, 11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겨울 때 6 기, 봄 때 4 월, 여기 여름 때 7 월, 가을 때 10 월. 요게는 이제 4 번에 거쳐서 뭐냐면 "황제가 여기 와서 지내라." 이렇게 순수해라는 말은 서강에 와서 이게 "순수해서 요쪽 돌봐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4 달이면 한 100일 정도 머물러야 된다, 요 중간달에. 자, 그래서 인제 풍수지리서라고 서경길지설이 인제 반영됐다. 이거는 이제 북진 정치의 근거지로서 인제 서경을 삼으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 6 번째 내용은 연등이와 팔간회를 중시 여기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숭불 정책을 볼 수 있는 건데, 연등이란 거는 이제 순수한 불교 행사고요. 팔간은 인제 통일 신라 시대부터 시작했던 이제 불교 행사인데, 불교 행사에다 토착 문화가 연결돼 있죠. 토착 신앙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거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상,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팔관이나 영등에는 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숭불정책, 그래서 팔관 활동에서 토착 신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심 수습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등의 팔관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훈요 심호 28조에서는 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인제 그게 반영돼서 숭 성종 때 작간 연등의 팔간회가 폐지가 돼요. 물론 다시 부활되지만. 자, 그다음에 인제 여덟 번째 보면 차연 이남의 공주 강 바깥은 상현과 지세가 모두 배역으로 치달으니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다. 그 이외에 죽은 사람들은 국사에 참여하거나 왕후나 국척 등에 혼인하여 그 당시 이제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의 이제 번날을 일으킨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차연 이남이라는 것은 오늘 백제 땅, 전라도 땅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마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백제에는 등용하지 마라."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인제 해석하냐면, 이거는 인제 백제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왕거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순경도 전라도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도선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후대에 조작됐다는 설도 있어요. 예. 이게 나중에 인제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고조사 저조의 이제 바탕이 됐던 그 책이 칠대 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고조 초기 때 이제 실록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칠대 실록이 나중에 전란 중에 불타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거단 침입 때문에 불타 없어지면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육두품 출신의 사관들에서 요런 내용들이 조작이 됐다, 뭐 요렇게 인제 설도 있어.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10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유교 경전을 항상 끼고 살면서 읽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훈요 10조 관련된 내용을 인제 한번 개략적으로 인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다시 한통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왕건 이후의 인제 과정을 또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요거 이제 좀 하기 전에 이게 많이 빠져 가지고, 왕건이 또 빈민 구제 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흑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흑창을 설치했다. 예, 흑창이 의창이 되죠.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자, 그다음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겠습니다. 해종을 보죠. 자, 건국초 국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태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건은 독자 유세를 가진 호족들의 존재를 말미암아 불안했다. 그리고 그것은 태조의 죽음과 함께 노정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태조는 여러 명의 아들을 뒀잖아요. 그중에 인제 2대 해종이나 3대 정종, 그다음 4대 강종은 이 태조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태종을 보는데, 태종은 제 아버지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젊었을 때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2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돼서 이때 인제 이 해종 2 년, 그러니까 해종 말년이죠. 이때 일어난 것이 왕귀의 난이야, 왕귀의 난. 그래서 어떤 책은 정종이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은 해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종이 꼴까딱 꼴까딱 할 때 난이 일어난 거야. 그 후에 이제 정종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자, 이 난이 왜 일어났냐? 왕규는 강주 지역의 호족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때 자신의 외손이었던 강주 원군을 그 당시 인제 왕에 앉히려고 했으나 어 정종이 즉위하자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인제 이때 서경의 진장이었던 왕신년과, 왕신년은 왕족 연결이죠. 왕자니까 왕족의 대표적인 원료인데, 왕신년과 이제 뭐냐면 결탁한 그 왕제요 정종이 왕규를 제거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정종은 즉위부터 뭐예요? 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즉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세를 도와줬던 이 왕신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경은 이제 좀 불안하니까 이 서경을 천도하려고 해요, 왕신년의 근거지였던.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왕규는 강주의 호족으로서 그의 두 딸을 태조에게 바쳐 제15비와 제16비가 되었고, 16비에서 강주 원군을 낳았는데 다시 해종에게도 한 딸을 납비하여 왕실과 중춘된 외척 관계를 맺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약간 이 근친혼이죠. 그 고려 시대 때는 이렇게 근친혼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것도 있고. 자, 왕규는 해종의 두 아들이었던 요와 소 뒤에 이제 강종이 됐던 건데, 그 꿀거리여서 해종에게 중상하였으나 그 당시 왕이 듣지 않고 왕에 해치고 외손 광주 원군을 왕에 올리고자 했다. 이 해종은 불의의 변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사람을 의심하여 갑사로로서 신변을 호위케 했다. 그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자 서경 진군이었던 왕신년이 그 당시 결탁하여, 이게 왕무력인데 이게 식자거든요.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왕신년과 결탁하여 왕제요. 왕제요는 이제 정종이에요. 정조가 왕규를 제거하고 왕에 오르니 서정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왕규가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종 때는 왕권이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요게 인제 언제나 외적 세력과 개국 공신 세력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따라서 인제 정종은 이들의 도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순한 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세력 기반을 이들의 세력 기반 개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경 총독을 뭐냐면 추진했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서경 세력들, 그러니까 왕신령의 도움을 받아서 서경 총독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 당시 인제 풍술지리를 명분으로 그러니까 개경의 기가 빠졌기 때문에 서경에 인제 기가 쏠렸다. 서경 기치설을 내세워서 서경을 천도했으나 이 당시 왕이 곧바로 죽는 바람에 병사는 실현되지 못했죠. 자, 이때 이제 포면적으로는 풍수 도참을 구실로 하였으나 실제로 왕십년의 서경 세력을 이용하여 그 당시 이제 개경을 기반으로 한 훈신 세력부터 벗어나는 데 그 본의가 있었다. 자, 이 천도 계획은 그 왕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감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왕권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어 강종으로 넘어가는데, 강종 전에 인제 이 사람이 좀 업적이 좀 많이 빠졌어요. 뒤에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한 통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몰아서 설명하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좀 약간 분산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정리가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잠깐만요.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강학보를 설치했죠. 그 정종 때. 그래서 승려들의 면학을 위한 장학재단을 마련했고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것이 강군에 설치해요. 그래서 이제 강군은 목적은 서경의 입지를 강화하고 권한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최강희의 건의로 강군 30만을 편성했고요. 지휘부 강군사를 두고 청천강에 배치했다는 거.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지방 단위별로 구역하여 자율적으로 형성한 농민군인데,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들을 일종의 강군을 편입시킨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주영군의 묘치가 됐다. 최초의 전국적인 군사 조직이었다.
그 지방군을 가지고 있는 지방 호족들이 있는 군대를 중앙에 안에 통제해 두면서 뭐냐면 그 거란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군대가 강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강군 설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럼 강종 정치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강종 때. 강종도 나올 만한데 이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강종은. 예. 자, 하여튼 이제 수능이나 인제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4대 강종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 왕조의 왕권강을 획기적인 공적을 세운 사람이 강종이죠, 강종. 자, 그래서 강종의 정책은 이 당시 호적 연합적인 정권에서 벗어나서 중앙 집권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래서 인제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서 호족 세력을 억압하는 데 인제 정책 목적을 펼쳤어요. 그래서 인제 있겠는데, 자, 강종을 즉위 후 얼마 동안은 온건한 방법으로 호족세를 무마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으나 어느 정도 인제 자신의 기반이 마련되자 서서히 호족 세력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노비 안건법이나 뭐 이런 것들 인제 법들을 실시했죠. 예.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뭘 실시했냐면 주형 공국법을 실시했어요. 자, 주요 공부법은 뭐냐면 그 당시 주연 단위로 올라온 그 주연 단위에서 세금을 걷었는데 그 당시 세금을 중앙에 잘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일단 주연에서 걷은 세금을 뭐냐면 어 "걷어라. 이렇게 올려라." 이런 그 법이 주연 공부법이야. 그 당시 호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단위 수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 주연 단위의 어떤 곡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해서 "그것을 무조건 올려라. 너네들 다 쓰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이 주요 공법인데, 자, 이 주요 공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왕 7 년에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서 원래 양인이었던 자를 방향케 하는 노비 양건법을 실시했어요. 그 후삼국 시대나 인제 이런 시대 때에 억울하게 양인에서 노비로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이들을 원래 신분이었던 양인의 신분으로 바꾸려는 그런 정책들을 뭐냐면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태조 때 정책과 이 천재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태조 때도 인제 가난한 사람은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하는 정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노비 안건법을 이제 실시한 것도 그 일환이었고요. 그 노비 안건법을 또 실시했던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인제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호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그걸 바탕으로 그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제약을 인적 기반에 인제 그 뭐냐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제약하겠다. 그걸 이제 노비를 해방함으로써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인적 기반을 없애겠다. 그리고 국민 학대로 국가 수입을 증가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자, 이로써 인제 노비안건법의 인제 목적이 나오죠. 자, 이로써 인제 호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많은 노비가 해방되어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약화되었고 반면에 양인 수가 확보됨으로써 국가의 수익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9 년에는 후주에서 기한 쌍계 권위를 따라서 각오제도를 실시하여 신진 관료를 채용했으니 이로써 개국 공신세의 훈신에 타격을 받고 대신 새 관료로서 밑받침한 어 새 관료를 밑받침한 왕권 강화를 보게 되었다. 자, 이때 이제 호주의 쌍기가 이제 기할 하죠. 잠시 그때는 인제 5대 십국 시대였어요. 강종 때 이제 5대 십국에서 이제 송나라로 넘어갔던 그 시기인데, 후주라는 국가는 5 대의 마지막 국가죠. 그러니까 5대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쌍기의 권위를 봐서 가고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규 세력들의 교체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족들의 정액을 막고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들을 양성하려고 했죠. 참고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강종은 자신들의 친위 세력들을 양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관들은 주로 이제 각오를 통해서 있고, 그다음에 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위군들을 인제 뭐냐면 통해서 했고, 자기를 보조해 주는 친위 부대들을 만들어 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작가 같은 것들을 이 실시해서 아까 인제 각오제도 실시할 때 인제 실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인제 자기들 인제 보조할 수 있는 그 여러 이제 직무를 맡은 관리를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들에게 인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죠. 자, 이어서 이제 11년 에는 백강 공복을 이제 제정하여 모든 관리들이 등급에 따라서 각기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을 입도록 했는데, 이런 강계주의 실시는 왕권 확립의 어떤 포징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런 다음에 인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관료 체제 탄생을 또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억압 정책에 대해서 호족들의 불만이 커지자 강종은 직접 훈신에 대한 수청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죽인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 대상이었던 중원과 자승이었던 왕동을 모욕죄로 제거하고 을 시작으로 개국공신기관인 구신 숙장들을 무자비하게 수청을 했다. 또한 이해에 내군이었던 장의부를 개편해서 시위군을 크게 강했고, 앞에서 이 시기군 자체가 자신의 인제 뭐냐면 친인세력들을 인제 양성하는 거, 군사적을 양성을 했다. 야, 그래서 인제 강화했는데, 이는 수청 작업을 단행하기 위해서 무력 기반이 되었다. 자, 이 훈신 세력의 수청에 대해서 훗날 칠승료가 상당히 비판을 해요. 성종이 올리는 그 상서에서 호독한 비판을 가했지만,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호족 세력의 억압과 왕권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보통 그 왕조가 이제 개창하면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예전에 도와줬던, 건국 과정에 도와줬던 세력들을 한번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작업을 강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강종은 칭제 건원을 했다는 거죠. 칭제 건원. 칭제 건원을 했는데, 자, 칭제라는 건 황제에 친하고 독자적 연언을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내재외왕이라는 아 고려의 어떤 정치 체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칭제했다고 하는데 이건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고려사나 뭐 이런 기록에는 없고, 다만 그 당시 그랬을 것이다고 추정을 해서 인제 적어 놓은 거야. 왜냐면 그 곳곳에 인제 비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건원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강덕과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강덕과 중풍에.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근데 이 강덕과 중풍이라는 연호도 좀 사용했다 말았어요. 예, 그 당시 송나라가 등장하니까 송나라하고 또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하면서 이런 연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잠시 사용했던 걸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려 시대 때 그 연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예, 천수라든지 강덕이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고려 초기 때만 잠깐 쓰고, 나중에 보면 인제 뭐냐면 다 중국이 연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연어를 사용하는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예. 이게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고. 자, 개경을 한도, 서경을 서도로 하였으며 스스 황제의 칭호 스스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데서 나타났다. 자, 이런 호족 세력대 억제를 위해서 강종이 여러 가지 시책을 위해서 건국 초에 불완전한 왕권을 안정하고 중앙 집권을 진전시켰다는 거죠. 자, 그다음 강종의 개혁 정치에 인제 참여했던 주도 세력들은 개국 공신 계열에 대입된 군소 호족들이었다. 자, 이들은 각오를 통해서 관계에 진출해 신진 관리가 또 관리를 비롯해서 쌍기 등 중국의 기하인으로서 가문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강종은 이들 비공신세 계열들을 관료로 등용하면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여 왕권의 전제하를 깨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이제 5 대에서 송나라로 넘어가죠. 그래서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해요. 그때 외교 관계라는 건 조금 책봉 형식으로 인제 수입된 거죠. 그래서 인제 독자리 연호였던 중풍을 이제 뭐냐면 사용하지 않고 송의 연호였던 이제 건덕을 이제 사용하죠. 네. 그 앞에서 읽었지만 잠깐 사용했던 거예요, 독자리 연호는. 그리고 이제 불교 통합을 인제 좀 깨려고 했죠. 그 당시 불교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그 각각의 각 세력 간의 또 뭐냐면 세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 통합이라 했던 것은 이제 뭐냐면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 세력의 통합. 예. 그래서 인제 기법사를 세우고 이걸 중심으로 궁여를 통해서 뭐냐면 통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은 불교 초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강종은 당대 고승이었던 궁여. 궁여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금 기복사를 창건하고 하엄종을 통합하게 했고 나아가 법안종이나 청탁을 통해서 교선 통합을 도모하려고 했다. 자, 이는 불교 사상의 통합을 통해서 집권적인 왕권강을 도모하고 기복사를 중심으로 개혁 정치를 구성한 새로운 지지세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 통합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하면서 또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그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성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강종 다음에 이제 성종인데 성종이 아니라 강종 다음에 경종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종이 되는데 그 경종이 집권했던 시기를 좀 볼게요. 근데 요게 빠졌어 경종 내용이. 뒤에 뭐 시정정신과 좀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근데 좀 약간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경종 때를 보죠. 경종 때는 호적세력과 신진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그러니까 호족 세력과 신진 세력의 밑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호족 세력들은 예전부터 고려를 건국했던 세력들이고 신진 세력들은 이제 강종 때 등용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가거제를 통해 육두품이라든지 시익군이라든지 여러 작가 출신들이 인제 있었고 그래서 이 호족 세력과 신진 세력들의 어떤 세력 균형 아래 이 경쟁 정치가 인제 어 경종의 정치가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종이 즉위하자 잠시 이제 귀족의 반동 정치가 일어나죠. 이게 강종 때 이 당시 그 호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제 무슨 법을 이 통과시키냐면 복수법을 통과시켜. 그래 갖고 인제 호족들이 그 뭐냐면 예전에 당했던 걸 복수해도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자, 이 법이 통과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작용이 크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이 법을 잠시 했다가 또 뭐냐면 철회시키죠. 하여튼 작가님 복수법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시정정신과를 실시했는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시정정신과는 호족세력과 이 신진세력들의 어떤 바탕의 세력 균형 안에서 실시한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됐거든요. 그 시정정신과 보면 호족세력 때 기득권을 보호하면서도 신진세력 때 강종 때 인제 성장했던 신진세력 때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 근데 요 시정정신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여기 할게요. 여기는 잠깐 그때 사용했다 실시했던 내용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종 때는 호족세력과 신진세력 아래에서 세력 균형 아래 인제 정치가 이루어졌고 잠시 귀족의 반동 정치가 있지만 신진세력도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 이들이 인제 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정책들이 뭐냐면 시정정신과에 반영돼 있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제 관련된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나서 한 통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성종 때는 인제 내용을 보면 이 성종은 좀 약간 반개예요. 경종에 이제 뭐냐면 그 아들이 없죠. 그래서 경종 아들 죽으니까 그 조카뻘로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성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제 왕들과 달리 그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하풍을 되게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호족 세력들을 인제 뭐냐면 어 그 제하고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죠. 이 최승로 같이. 그리고 내지 외양 체제를 포기해 버렸어. 자칭 제후국을 운운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성종 때는 잠깐 그렇게 했다. 중국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 사상들 적극적으로 성종 때 수입돼서 그 당시 인제 중국 제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 도입을 했던 시기가 성종이었다. 그리고 성종을 뒷받침해서 육두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종 때의 정책들을 좀 볼게요. 자,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절 주도를 했고요. 최승로의 심의 28조에 그게 잘 반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유교 정치를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했던 호족 세력들이 이미 인제 그전에 당했고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유교적 문풍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삼아서 중앙 관제 그러니까 당송의 중국 관제를 받아서 이걸 정비하고 지방 통치 세력을 구축했다.
그래서 중앙제도는 이성 육부제도를 실시했죠. 그리고 인제 뭐냐면 지방제도는 12목을 이제 파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항직 개편도 일어났고 문무상계제를 인제 실시하고 등등등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좀 하면서 또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문치주의를 확립을 했다. 고려시대 때 문치주의를. 그래서 인제 성종의 유교 정치 실시는 고려 왕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크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가 고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강종이 왕권 강화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반면에 성종은 그걸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 성종이라는 이제 묘를 사용했던 것도 일성자잖아.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성종은 문물 제도를 완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또 한 통에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려 왕조가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마련하고 국가의 기반을 확립한 것은 성종 때의 일이다. 강종이 건국 초기에 불안정한 왕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담성 있게 이제 계획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었다. 강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자 강종 때 개혁 정치 주욕을 제거하고 공신개혁의 반동 정치가 인제 행해졌다. 요게 복수법이 실시됐죠. 근데 주의할 것은 복수법이 실시하고 나서 잠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실시한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니까 이게 폐지됐어요. 그래서 다시 인제 뭐냐면 예전에 강종 때 인제 세력들이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종은 여기에서 인제 공신계열하고 신진계열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뤘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나 중앙 집권 정책의 전개는 광종 때에도 그대로 계승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일부 구신들은 집정이나 간제를 가지고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하겠지만 역시 그들 개국 공신들 세력들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집권 정치의 표본이 경종 원년의 전시가의 지정이었다. 이때 모든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눠주고 중앙 관료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그들을 중앙 집권 체제에 편입시켰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시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10 년도 기출문제 되게 어렵게 문제 나왔거든요. 이건 나중에 전시할 때 좀 살펴보고요. 자 이러한 고려 초기의 중앙 집권화 정책의 전개는 마침내 성종 때에 이르러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자 성종은 유신인 최승로의 보필을 받아 유교를 정치 인용으로 삼아 당제를 이제 채용하면서 내로 정치 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립했다. 자 요게 당제라는 것은 당송의 제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종전에 이제 태봉 관제와 관계를 끊고 중국 관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종 원년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인제 채택을 하여 실행함으로써 유교 정치에 따른 국가 기반의 정립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 시무 28조는 예전에 기출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이죠. 여기 요건 좀 이따 인제 제가 강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승로의 이제 시무 28조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교의 정치 운영 원리를 유교를 정치 운영 원리에 도입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시대가 가면서 유교 정치에 따른 국가 기반의 정립을 어 이룩하였다. 또한 선종 원년에 당제에 따라서 중앙관제를 제정해서 삼성 육부제를 설치하고요. 예. 이 삼성 육부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인제 고려의 중앙 정치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집권 정치를 인제 시행할 수 있는 정치 기구를 마련했다. 이에 인제 다음에 시위목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관을 파견한 지방관을 파견한 최초의 시도죠.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에 12목의 외관을 파견했죠. 중앙에서. 12목을 설치해 처음으로 외관을 파견했으며 이제 지방의 자치적인 호적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때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곧바로 뭐 중앙을 다 통제했던 건 아니고요. 지방을 다 통제했던 건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지방관을 확대시켜 나가죠.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지방제도 정비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향직을 개정해서 당대 등을 호장을 바꾸고 병불 사병, 창불 사창을 각각 개정된 것은 이들 호족들이 외관의 보좌역에서 향유의 지위를 격화됐던 걸 볼 수 있다.
여기는 항직 개편하고 항리직제 개편을 좀 약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설명했어. 예. 향직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 다음으로 이제 항리직제 개편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왔죠. 이게 서로 연관돼 있지만 좀 약간 좀 달라요, 성격은. 어 그래서 이게 항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 항리직제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 항직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향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려 신라나 고려 초기 또는 태봉 시대부터 내려왔던 정통적 간직 체계를 항직이라고 불려요. 어 그러니까 이 항직 안에는 중앙 간직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간직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요게 향이라고 쓰는 거는 뭐냐면 지방의 의미가 아니라 중화 사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낮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도례나 의학을 한과 항약이라고 말한 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이 지방 간제와 중앙 간제가 있고 그래서 인제 이 향직을 개편했는데 개편 과정을 보면요. 뭘 도입했냐면 문무상계제 도입하고 연결돼 있어요. 문무상계제 도입. 자 요걸 잠깐 도표에서 좀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고려 고유의 인제 위계제에는 항직이 있었죠. 항직. 이거 원래 처음부터 있었고요. 태봉부터 세종 때까지 인제 있었는데 이때 강종 때 중국에서 문상계제를 도입해요. 문상계제. 그리고 성종 때 무상계제를 도입을 하거든요. 예. 그 문상계제하고 이제 무상계제를 중국에서 도입을 해요. 문무상계제를. 그러면서 이제 문상계제를 통해서 중앙의 문무 관리들 인제 지급하고요. 그다음 무상계를 통해선 향리나 탐나 왕조, 기한 여진인 추장 등을 해서 이렇게 인제 주거든요. 원래 인제 중국의 문무상계제는 문상계제는 문간, 무상계제는 무간 이렇게 주는 건데 여기에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문상계는 중앙간직, 무상계는 향리 같은 기타 등등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와서 인제 문무상계제가 도입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간직책이 있죠. 이걸 향직이라고 칭하면서 한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따로 둬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중앙간직이나 지방간직은 각각 자기는 문상계제를 가지면서 항직을 또 하나 갖고 있고요. 지방간직은 무상계제를 가지면서 또 항직을 갖고 있어요. 이원적인 게 뭐냐면 간직 체계를 운영하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문무상계제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두면서 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와 동시에 인제 또 뭘 하냐면 항리직제 개편을 해요, 항리직제. 자 항리직제 개편을 하는데 항리직제 개편은 뭐냐? 그 앞에 인제 보면 여기에서 인제 지방간직 있죠, 항직에서. 지방간직. 예전에 인제 이걸 인제 뭐냐면 간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인제 지방의 호족색들이 신라의 간직을 본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 간반제라는 독자적인 간직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인제 나중에 뭐냐면 향직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이 간반제 아래에 있었던 여러 뭐냐면 간청이라든지 간직들이 동시에 개편이 된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한국 통론처럼 그 당시 인제 그 당대 등을 포장으로 개편하고 그다음에 인제 밑에 어 간청들도 이제 이름이 바뀌죠. 병부를 사병으로 계칭하고 창부를 사창으로 개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제 중앙 간직보다 좀 한 단계 다운된 거죠. 예.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원래는 그 종전에 항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제도가 이게 있었는데 문무상계제가 도입되면서 항직이 좀 격화되면서 문상계와 무상계 동시에 항직도 이제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고요. 항직 중에 지방간직 있죠. 이 지방간직 안에 있는 것들을 항리직제로 개편했다. 그래서 이제 대당 등을 포장으로 병부를 사창 그다음에 병부를 인제 사병으로 창부를 사창으로 이렇게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문무산계 개편, 그다음에 이에 따라 향직이 개편되고요. 그리고 항직 중에 지방간제였던 항리직제 개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방간제. 그래서 이 항직 개편하고 항리직제 개편은 서로 연관돼 있지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항직 개편하면서 지방간직에 있는 그 조직들을 간반제 항리직제로 개편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중앙간직과 지방간직을 차별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내용을 또 볼게요. 성종은 한편 지방 호족들을 중앙 관료 등의 집권 체제 안에 흡수하려고 했다. 성종은 호족의 자제를 뽑아서 개경의 학교에 교육시키고 각오를 통해서 간직을 어, 관료 채용했으며, 이는 성종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지방 호족을 중앙 관료화시켰음을 나타남을 의미한 거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통해서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 간지고 중앙 세고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이제 내렸던 조서가 뭐냐면 교육 장려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인제 호적대 자제들에게 유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했던 그런 관련된 내용을 교육 장려 조서를 내려서 이런 것들을 인제 반포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하의 지방의 호족들은 지방 간 밑에 향리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교적 교양을 가진 중앙의 관료를 전신하여 중앙 집권 체제에 아래 편입되었다. 자, 특히 이제 성종의 유교 정책 실시는 그 이게 심의 최승의 심의 28 조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 갖고 유교 정치 이념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조 관계 기반을 확립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거뒀다. 유교는 원래 군주의 학문으로서 군신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 통치자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념이 되었으며 집권 정치에 유리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자, 유교 정치는 단 한편으로는 재상 정치의 실현을 요구함으로써 고려 귀족제도의 밑받침이 되었다.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심의 28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심의 28 조는 그 내용이 이제 28 조로 구성돼 있지만 도중에 몇 개가 인제 없어졌죠. 그래서 전해지는 게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인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걸 인제 좀 볼게요. 예. 아, 요거 보기 전에 사회 개혁 정책을 좀 볼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 보면 성종 때 실시했던 인제 뭐냐 사회 개혁 관련된 내용 좀 보면, 먼저 의창을 설치했죠. 앞에 태조 때 흑창을 이제 학대 개편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의창 같은 한국제도는 뒤에 좀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상경창을 이제 뒀죠. 그래서 물가 조절 기구인 상경창을 줬다. 그다음에 노비 한천법을 뒀어요. 이 노비 한청법은 그 당시 노비 안건법 때문에 속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인제 그 한천, 예전 신분인 노비로 되돌리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철전을 인제 발행했죠. 그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최초의 인제 화폐였던 건원중고 같은 걸 이제 발행을 했다. 이 건원중고는 철전이 한 80%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고 동전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건원중고 안에. 예. 그다음에 인제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좀 보면 국자감, 과거제를 좀 정비했고요. 과거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정리 또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이제 뭐냐면 지방에 파견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10월 28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심업 28 조는 최승로가 인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성종의 정책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의 어떤 국가 기반이 정립이 됐고요. 중세적 운영 원리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최승로 같은 경우에는 또 5조 정정편 같은 것들을 인제 올렸어요. 그래서 태조나 해종이나 정종이나 강종이나 경종, 그 앞에 있는 왕들 5명의 정치를 논했던 건데, 제일 비판했던 사람이 강종을 비판했죠. 이 강종이 이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호족들을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그 시무 28조 주요 내용만 볼게요. 자, 불교 정책을 보면요. 자,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수신의 본이요. 유가의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이국의 근원이다. 그래서 수신은 이것은 내생에 바라는 것이고, 이국은 지금의 이다. 지금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멀다 등등인데,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석가는 수신의 본, 종교의 역할에 국한되게 되며, 정치는 인제는 유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국의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해서 유교 정치 이념 관련된 것들을 인제 뭐냐면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요걸 통해서 또 불교 행사 억제나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성종의 정책에 반영됐죠. 연등회와 팔관회가 일시 폐지됐다는 거. 예. 그래서 유불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불교 행사를 억제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시키는 데 인제 정책에 반영했다는 거. 물론 이제 다시 부활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폐지시켰죠. 자, 그다음에 중국문의 선택적 수용을 강조하는데 이 불필구동에서 인제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내용에서 보면 인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자, 여기에서 하일지제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뭐야? 중화주의가 보이는 거야. 그 앞에서 당분과 달리 하일지제를 쓰면서 좀 사대적이고 중화주의적 어떤 성격을 보이고 있죠. 그 토성을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인제 그 예약이나 시서, 가르침, 군신과 부자의 도리, 그러니까 상강오륜 같은 유교적인 것들은 따르되, 그 거마나 의복제도는 우리 풍속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한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독자성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교과서마다 독자성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복과 거마 등은 뭐냐면 제국에 맞게 인제 좀 비유한 우리 정통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거야. 우리가 낮은 인제 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발달된 것을 그 물질 문화를 인 받아들이는 거는 격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의복과 거마, 그러니까 약간 인제 좀 수준이 떨어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 제국에 맞게.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게 불필구동이라는 말이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내용 같지만, 훈유십조에 비슷한 내용 같지만, 이게 자주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자주적이라는 게 사대적이라는 것이죠, 사대적. 예.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 비교하는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대적으로 바뀌었던 건 뭐냐면, 요 당시에 이제 성종의 정치를 보좌했던 그 최승로 같은 사람들은 그 육두분 출신이야. 육두분 출신은 예전부터 인제 중국부터 유학을 받아들였던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육두분 세력들은 또 목종 때 다시 인제 좀 정권을 뺏겼다가 현종 때부터 인제 또 들어오죠. 그래서 현종 때는 이 신라 계통 육두분 출신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이 현종 때부터. 자, 그건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군주와 신하 관계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뭐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서 도병마사 식목도갑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것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오긴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제가 이제 설명했거든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성종 때가 아니라 그 뒤의 얘기인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지방제도에서 시민목을 이제 파견했다는 내용이 여기 있죠.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금유나 조장 같은 파견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혁파하고 지방간을 파견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무 28 조에. 그래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 없는 거다. 때문에 각 지방의 수령을 파견하고 백성들 이해를 살피는 것이 다 우리 태조가 사만을 통일한 후 지방 외관을 두려고 했지만 대체 초창기이자 범잡하고 미처 둘 겨눈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 이제 호적들의 방해 때문에 이제 두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골 토우들이 매양 공분하는 이름을 빌려서 백성들을 침해 포각함으로써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니 지방에 외관을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이제 시민복의 지방을 파견했다는 거. 그리고 인제 또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 중에 문무상계제 완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동시에 인제 그 항리직제도 완비가 됐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뒤에 다시 인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심의 28조 내용을 이제 올리면서 나름대로 정책에 많이 반영됐다. 그래 갖고 인제 불교 행사인 연등의 팔관회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면서 인제 뭐냐면 했다는 거. 그래서 문무상계 조입을 할 때도 이제 뭐냐면, 아 이걸 말 잘못했네. 문무상계 도입할 때도 그 당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도입을 했고, 문무상계와 무상계 은상계와 문상계의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인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지방제도도 12목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그 내용들인데,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요것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귀족사회 성립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11세기 때 이제 들어가면서 귀족사회, 문벌 귀족사회가 이제 성립되는데, 이 문벌 귀족들이 여러 가지 세력들로 구성돼 있죠. 기존의 호족 세력들이 있고, 또 육특분 세력들로 또 구성이 됐고, 하여튼 여러 세력들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들은 인제 서로 간에 통합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뭐냐면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종 때 중앙집권 국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사회적인 지배 세력이 이제 형성되어 갔다. 이들은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중앙 관료가 된 계열과 육두품 계열이 인제 유학자들이었다. 고려 초기에는 각지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했던 호족들은 이제 종래의 독자적 지위를 상실하고 수용을 보장을 학력에 격화되거나 아니면 중앙의 정치 무대로 진출해 중앙 관료로 변신하였다. 또한 최승로 같은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도 성종의 숭유 정책에 힘입어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이들 지배 세력들은 성종 이후에 점차 그 기반이 닦아져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중앙의 정치에 참여하거나 대대로 계승하여 하나의 문벌로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음서를 통해서 관리를 가 되어 정치 사회적 특권을 차지하였으며 귀족이라고 어 불려 좋을 것이다. 고려를 문벌 귀족사회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고려 사회의 어떤 보는 관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 여기는 뭐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제가 인제 이걸 정리를 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정리 내용은 이제 예전에 무슨 책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뭐 유명한 책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책 이름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여기 귀족제 사회론이 있고 관료제 사회론, 문벌 사회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귀족제 사회론이라는 것은 주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세습과 토지의 무기 연대 소유, 폐쇄적 통합권을 해 갖고 이런 것들이 귀족이라는 개념이 법제적으로 확립됐고 이게 세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제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음서제하고 공훈정식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서를 통해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번 귀족이 되면 높은 지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었고, 공훈정식가 활동에 경제적으로 보장받았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귀족의 특권이 명시돼 있고 이게 세습이 보장됐다, 고려 사회가. 그래서 이제 가구와 음서의 비중 중에 가구보다 음서를 더 중요시 여겼다. 이런 것들을 인제 볼 수 있는 게 귀족제 사회론인데, 보통 인제 우리가 보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귀족제 사회론을 입각해서 보고 있어요. 관료제 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제 사회론을 반대해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족제 사회론이 인제 음서 제와 공음정식과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걸 다시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국가의 공을 세운 관료들에게 준 거지, 뭐냐면 귀족들에게 준 게 아니다. 어
그리고 이건 여러 간 대에 통해서 간직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공훈정식가도 여기에서 오품이라는 것은 관직의 오품이 아니라 공훈의 등급이다. 그 공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판에 상관없이 줬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각오와 음서 중에 각오를 더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에 대한 또 비판도 있죠. 각오제는 능력 중심이 아니라 귀족제 특성이 운영돼 있기 때문에 이걸 관료제사에 인제 대한 비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고, 그다음 문벌사회론이 이제 90 년대에 들어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 마찬가지 귀족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등장해요. 요때 귀족의 개념은 특권이 법에 명시되고 세습이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돼야 하는데, 고려사회 법과 제도에서 귀족이나 계급의 귀족들이 이제 귀족의 법과 고려사회 법과 제도에서 귀족들의 특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얘기한 거지 법제조 제도적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벌 가문이라는 것도 사회 간섭적 특권을 인정받고 몇 대 가면 없어지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그 문벌 사회론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는 귀족제 사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문벌 사회론을 이제 플러스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귀족제 사회론, 관료제 사회론, 문벌 사회론 그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요게요. 예. 근데 요즘에 뭐뭐 설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하겠지만 그냥 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들 귀족 가문들은 왕씨나 자기의 귀족 상호 간의 혼인 관계, 통혼권을 맺으면서 그들의 폐쇄적인 귀족 신분을 유지에 힘썼다. 자, 이렇게 보면 고려는 정치 체제상으로서 중앙 집권적이었지만 지배 세력은 귀족적 존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 집권 체제가 종래 분권적인 호족 세력에 대한 왕권 강화의 제도 기반이 되는 것임에 반하여 문벌 귀족의 존재는 오히려 국왕의 전제하를 견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요소가 있다. 따라서 고려의 중앙 집권적 귀족 사회의 성립은 국왕과 귀족 사이의 어떤 권력의 조화를 이룬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왕권 강화와 함께 재상 정치 실현을 포함 유교 정치에 실현하는데 유리한 체제다.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정치 제도에 반영됐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제 귀족 정치의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인제 뭐냐면 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 푸셈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교과서 관련된 내용하고 푸셈 관련된 내용에 최승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27 페이지 볼게요. 음. 자, 최승의 시무파 시무책 내용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428 페이지네요. 428 페이지. 네. 이건 넘어가고 428 페이지부터 읽어 볼게요. 자, 최승로는 성종에게 이상적인 군주의 자질을 갖출 걸 권했는데 그는 고려 역대 군주 중 태조에게 이상적인 군주상을 차렸다. 그래서 이제 군주는 신하를 예로서 대우하며 공경하고 참언을 멀리하면서 사악한 자를 주저없이 제거할 수 있는 넓은 포석력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유교적 정치인임을 투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왕권이 지나치게 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종과 같은 전제주의 군주제를 극력 반대했으며 권신에 의해 정권이 동쪽되는 것을 백렬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권이 너무 강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들이 인제 그의 상소 내용에 반영돼 있죠. 정치 형태로서는 중앙의 정치력이 전국을 통치권을 장악한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인제 원했던 거고 그와 같은 생각은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을 파견할 것, 지방의 세력가를 억제한다는 결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유교와 불교에 관해서 각각 기능이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현실 정치는 유교의 토대를 둬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며 내생을 위한 것으로 보면서 불교의 폐단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보와 정곡에 운영했다는 폐단. 그리고 불보다는 것은 이제 그 사찰이나 이 승려들의 이제 경제 비용을 만들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런 폐단과 연등의 팔관에 대한 과도한 노역, 그 사원에 과도한 영조 등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경전과 불상의 금을 사용되는 데서 비롯된 폐단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최승훈의 불교 비판은 종교로서 불교 교리 자체가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된 폐단을 지적한 거고, 이전에선 고려 말기 배불론자 근본적으로 달렸다는 거. 배불론자는 불교의 그 부패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했죠. 요건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네. 자, 그리고 최성로는 엄격한 신분관을 견집하면서 귀족 관료들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했다. 좀비에 따른 가사 제도를 정하여 지키도록 건의한 거나, 그다음에 노비 문제에 관련해서 궁원이나 그다음에 공경의 입장을 비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를 유지했다는 거. 전해지지 않은 6개조. 그래서 이제 28조 중에 이게 22조만 전해지고 6조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는 내용인데, 아마도 외교 정책이나 중앙 관제, 그다음에 교육기관 및 교육정책, 소목제도, 외적 세력의 관계와 비빈의 문제, 상평창과 토지제도, 조세제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책들은 다 이제 성종의 정책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최승호가 이런 정치 사상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했던 호적 세력이 강종에 의해 수충되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되고 유교적 문풍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강종을 비판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강종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제거한 다음에 호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런 의미죠. 자, 최승로가 시몰치에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은 성종 때 국가 정책을 반영했다. 어떤 점이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 내용이 있죠. 성종은 불교적 행사를 억제했으며, 그리고 팔관을 폐지했고, 그다음에 집을 사원으로 삼는 걸 금지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자감을 이제 뭐냐면 준수하고 12목을 이제 경학 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 교육을 크게 일으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인제 뭐냐면 호자나 그다음에 그 순손을 찾아서 포착하여 호사상을 전제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호자나 그와 관련된 자손들을 찾아냈다는 그 자손들. 예. 그리고 유교적 예제를 보급하기 위해서 원구에서 곡식을 제사를 지내고 적전에서 몸을 완전히 바꿔야겠다. 바꿔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고단이라는 게 있는데, 원고라는 것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제 고려시대 때는 이 원구단이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 고려가 황제국을 칭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조선은 인제 원구단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왜냐면 조선은 자칭 제국이기 때문에 그걸 둘 수가 없죠. 나중에 강무개혁 때 인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적전이라는 것은 왕이 친히 인제 뭐냐면 그 농사를 짓는 밭이 있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상징적 행위인데, 하루 이틀 정도 가서 이 왕이 친히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 통제를 위해서 주요 지방 지역에 12목을 산주해서 외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성종의 인제 유교 정치는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현종 때에 이어져요, 현종 때. 현종도 마찬가지로 요때부터 인제 육특분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목종 때 인제 좀 물려놨다가 현종 때 육특분 세력들이 오고, 현종 때는 또 인제 신라 계통의 인제 호력들이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육특분도 신라고 요쪽도 그 신라 계통이죠. 그러니까 신라 계통들이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현종 때는 좀 특징이 뭐냐면 고구려 계승 의식이 점점 이제 신라 계승 의식으로 바뀌는 그런 기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그 고려 같은 경우에 칠묘제를 실시하는데, 3 명의 인제 뭐냐면 불천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조고요. 그다음에 태종의 아들이었던 해종이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누가 있냐면 요 현종이야. 현종을 여기에 불춘지주를 뒀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요때부터 인제 계열이 인제 육두품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신라 계통이 이제 외척 세력도 인제 뭐냐면 들어오면서 요 현종 때부터는 신라 계통의 왕통이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외척이 거의 신라 계통이기 때문에 신라 쪽에서 인제 왕들이 인제 채어나기 시작하죠. 모계 쪽이 신라 계통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현종이 이제 불춘지주가 되면서 이제 칠묘제 안에서 이제 3 명의 불춘주의 안에 현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종 때 인제 정치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종 때 국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유교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불교를 적극 배려하고 있었지만 유교를 기본으로 인제 하고 있다는 거. 사직이나 태무를 중시하고 적정을 직접 경쟁하는 것 등은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나타나는 것이다. 국왕이 내린 교서에서 논어나 얘기를 언급하고 제의가 발생할 때 국왕의 인제 수신을 강조한 것 요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청인 상문서 같은 것들이 인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령의 준수를 지적한 거. 그다음에 원령이라는 것은 이제 달마다 농사를 짓는 달력을 원령이거든요. 그걸 이제 절기에 맞게 해서 농사를 져라 이런 의미예요. 건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 등은 모두 유기 정치의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현종의 이런 국정 운영은 대체로 이후에 왕들이 계승되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인제 요거 뭐 각자 보시고 다시 한 통을 보겠습니다. 자, 귀족 정치의 발전 과정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제도 정비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 갖고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겹쳐. 그래서 건너뛰고 그다음에 인제 그 고려 시대 때 이제 중앙 정치 제도를 보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보통 정치 제도 나올 때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고려나 조선의 두 가지 있는데 의외로 조선보다는 여기 고려 시대의 중앙 정치 제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한 4-5번 나온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 중앙의 정치 제도의 특징을 좀 볼게요. 고려 초창기 때는 이 태봉이라든지 이런 간제에 영향을 받았는데 성종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송 시대 때 간제를 받아들여요. 예. 당송 시대 때 간제. 그래 갖고 인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 얘기지만 이제 고려에 또 독자적인 간제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 갖고 인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음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당송시대 때 당의 삼성육부제나 송나의 중추원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제 그 독자적인 간제가 형성됐다. 이런 것들이 인제 또 특징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당의 삼상육부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그대로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인제 받아들이는데 자, 이것이 인제 시무 28 조에 나와 있는 불필구동과 관련된 거야. 꼭 다를 필요 없다. 제국의 품격에 맡겨서 좀 낮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하고 인제 관련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요. 부필구동 같은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간제에 보면 자, 먼저 육부의 서열이 달라요. 육부의 서열이. 그래서 인제 이, 호, 병, 형, 예, 공이잖아요 원래는. 어 그런데 인제 이렇게 있는데 이호, 병, 형, 예공이 된 거야. 이거 좀 약간 이상하죠? 보통 그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이상한 게 이게 주 내용이고 이게 서열이 어떻게 되면 이, 병, 호, 형, 예, 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부가 호부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간제는 이건데 이게 인제 이런 식으로 육부의 서열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원래 삼성 육부 제도를 이성 육부 제도 형태로 운영하죠. 그래서 이제 중서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단사제를 실시했다. 보통 육부 밑에는 속사가 있죠. 사부 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제 그 조선에서는 육주 밑에 사부 속사를 그대로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단사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보통 인제 한 개나 정도만 두고 운영을 안 했죠 아예. 예. 그런 것들이 특징이 나는 거. 그다음에 인제 상서성의 어떤 도당이 권한이 약해졌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이게 이부 불필구동에 입각해서 그 당시 이제 고려가 독자적인 간직 체제를 인제 운영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성종 때 집권체제 확립되어 국가 기반의 안정을 이뤘다. 이때부터 고려의 정치제도와 사회구조가 정비되기 시작해서 현종을 거쳐 문종 때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려는 중앙정치제도는 성종 때 당제를 채용한 삼성 육부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건국 초에는 선종의 이르기까지 당 태봉의 간제를 인제 답습해요. 강평성, 내봉성, 순군부, 병부를 근간으로 한 정치제도를 사용했다. 강평성은 인제 최고의 정무기관으로서 그의 장관이 시중에 수상이 되었고,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실천하는 행정기구였으며, 순군부는 병마의 통수권을 가진 기관인데 반해서 병무는 단순한 군사행정기구였다. 여기에서 이제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갖고 있냐면 군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병부는 군사행정기구였다는 건 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군대의 보급이나 행정이나 뭐 인사 등등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태조는 새로이 내의성을 설치하여 유교적인 고문 역할을 담당했고, 문항기구를 갖게 됐다.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집권체제가 정비되면 성종 때에서는 초기에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태봉 유제를 버리고 당제를 모방한 삼성 체제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향직하고 관련된 거예요, 향직. 요때부터 문무상계제가 이제 완비됐죠. 문무상계제가 완비되면서 그 당시 이제 종전에 인제 이런 간제들을 향지고 다 개편을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명예직으로 남겨뒀다는 거야, 명예직으로. 중앙 간직에는 항직도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이 항 간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와 인제 송나라 간제를 받아들여서 했던 간직도 있죠. 문상계직 간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무상계제 개편하면서 이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완비했다. 그래서 삼성체제를 완비하면서 문무상계제도 완비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무상계제도 독자적으로 운영했죠. 중국제도 받아들였지만 문상계제는 중앙에 간직도 줬고 중앙에 문무관리들에게 줬고, 부상계제는 지방의 항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필고등에 속하는 거죠. 신무 28조에.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도병마사 식목도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도병마사 식목도관은 성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기호는 그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나타난 건 현종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답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 정치 제도는 당제를 많이 못 본땄으나 송나라 제도도 인제 받아들인 한편 고유의 독자적인 제도도 있었다. 그래서 크게 인제 중국 제도와 그다음에 독자적인 제도,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당제에 따라 삼성 육부제를 설치하고요. 물론 이제 운영은 인제 뭐냐면 이성 육부제 형식으로 운영했던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했죠. 그러니까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중서문화성을. 그래서 이제 제부라고 인제 운영을 했죠. 이 이성 육부제도 인제 운영했던 거고. 자, 송제는 중추원과 삼사를 뒀다. 이건 인제 송제죠. 중추원은 이 군사적 업무를 담당했고, 삼사는 인제 뭐냐면 재정적 업무를 총괄했는데 이게 권한이 약했죠. 왜냐하면 육부 안에 호부라는 게 있었어, 호부. 예, 호부가 이제 실제로 권한이 컸기 때문에 삼사의 권한이 좀 약했어요. 예. 참고로 송나라 때 같은 경우에도
호부가 있었어요. 육부 안에 호부가 있었는데 그 호부는 거의 뭐냐면 그냥 허직 에 불과했고 명예직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3 사가 담당하는 데 비해서 고려는 거꾸로 된 거야 이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은 고려 자체의 필요해서 만든 간직이다. 특히 이 도병마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많이 나오죠. 이건 따로 인제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고려의 지배 체제는 당제와 송제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인 세 계통으로 인제 뭐냐면 구성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세 계통이 나누는데 뭐 여기 하나 묶 이걸 또 중국제도 묶을 수 있으면 두 계통이 되겠죠. 세 계통으로 구성된 여러 정치 기구가 운영의 조화를 이뤘으며 이것이 고려 정치 체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려의 간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보고 인제 넘어갈게요. 먼저 볼 게 중서문화성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중서문화성은 원래는 중서성하고 문화성 요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합쳐서 같이 운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중서문화성을 통칭해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주로 인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 최고 기구예요. 그래서 백주 성운을 이제 총괄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일 높은 관직이 뭐냐면 그 문화시중이죠, 그 안에서. 예. 그래서 인제 이 중서문화성에 인제 그 관직은 총 5 명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중뿐만 아니라 에서 비롯해서 평장사 그다음에 참지정사 그다음에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예.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문화시중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화시중이 제일 높은 관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재신이라고 해요. 재신. 재신. 그래서 이런 재신들은 겸직제를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겸직제를 하는데 보통 인제 겸직제를 보면 그 육부 판사직을 겸직하거나 그리고 3 사의 또 판사직을 겸직을 해요. 예. 판사라는 것은 주로 인제 그 장 있죠? 장을 얘기하는 거야 판사는 건. 그 간청의 장을. 예. 판사직을 또 겸직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군대 총지휘관 할 때 원수를 또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되게 문관들이 되게 총사령관 역할을 맡아요. 이게 송나라에 영향을 받았는데 송나라도 이제 무관들에게 총사령관의 직을 주지 않죠. 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다. 여러 겸직제를 통해서 이런 게 뭐냐면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90 번이에요. 제가 앞에 불려준 것 같긴 한데 안 불려준 것 같아서 예 얘기할게요. 90 번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서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서성. 예. 요거 좀 더 설명을 자 이런 재신들이 있고 재신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낭사가 있죠, 낭사. 어 중서문화성에 낭사는 강간으로서의 정상품부터 정육품까지를 낭사라고 하는데 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경이라든지 봉박 이런 권한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서경 같은 경우에 간직의 제수나 법률 개폐를 위해서 그 타당성을 여부를 이제 심사하는 권리고 봉박은 이제 왕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예. 자 서경을 얘기하고 서경은 인제 그 간직의 제수나 법률 개폐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 공박은 망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중성문화성은 문화시중하고 같은 이제 재신들과 이 낭사로도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상서성을 보면 상서성은 이제 그걸 실행하는 기구죠. 실행하는 기구인데 자 이 상서성에 상서령이 있어요. 근데 이 상서령은 되게 명예직이야. 별로 실권이 없어. 어. 그래서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래에 있는 장관은 자복이야 우부가 같은 차관급이야, 차관급.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재상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서도성 그러니까 상서성을 총괄하는 상서도성이 상서복야를 위한 차관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상서도성, 상서성을 운영하는 총괄하는 상서도성은 주로 역할이 뭐냐면
국가의 여러 행사를 주관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육부가 쭉 있죠.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게 서열대로 쭉 나열돼 있는데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과 달리 어 뭐냐면 이 병부가 호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호부 병부가 호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병부가 있고 그다음에 호부가 뒤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서열이 달라. 병부가 요쪽에 있는 게 아니라 호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호부 앞에 있다. 이게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인제 육부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 부라는 것은 상제국을 취할 수 있는 간청 명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참고로 조선은 이 부라고 하지 않죠. 제국에 맞게 조라고 해요. 육조라고 하죠. 육조.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각 장관 육부 상서들이 있는데 이 상서들이 권한이 별로 없어요. 왜 권한이 없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죠. 이 문화시중 같은 이 재신들이 육부 판사를 겸직하고 있어. 육부 판사. 육부 판사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권한이 판사한테 있어. 그러니까 상서는 그 말을 듣는 거야 그냥. 예. 그래 갖고 상서성이 독자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앞에서 상서령 자체가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권이 없고요. 그 밑에 자복이하고 우교가 자체가 그 뭐냐면 차관급이기 때문에 별로 간직이 높지 않죠. 거기에다가 또 육부 판사제가 실시되면서 실제로 상서가 판사 밑에 이제 예속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면 운영이 그 판사가 멋대로 인제 육부를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상서성은 중소문화성에 완전히 예속됐다.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육부에서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간사제를 뒀죠. 속사가 인제 사사씩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속사를 두지 않은 부서도 있고요. 속사를 두더라도 간사를 뒀어. 이 부 같은 경우에는 공고사를 뒀고요. 예. 형부는 도가를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속사만 있어요. 하부 관청으로서. 그래서 인제 조선 시대는 사사를 다 뒀는 데 반해서 고려 시대는 간사를 뒀다. 그것도 딱 두 개만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관청의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고려라는 국가는 그 중국의 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재정 규모도 작고. 근데 조선 그 뭐냐 중국처럼 여러 관청을 다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정 규모에 맞게 이렇게 겸직제도 실시하고 이렇게 관청도 줄여가면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3 사는 보통 인제 그 전국의 인제 뭐냐 출납과 그다음에 회계 사무를 관장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재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재정 총괄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요것밖에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재정 관련된 내용이 호부하고 겹쳐 있죠. 그래서 송나라 호부 같은 게 명예직인데 요게 그 고려의 호부는 실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견제를 받기 때문에 요런 것밖에 못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신이 판사를 냈죠. 겸직을 냈어. 왜냐면 인건비 줄이려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중추원인데 중추원은 요 중서문화서가 제부라고 할 만큼 중추원은 또 추부라고 하죠. 그래서 양대 권력기구예요. 예. 그래서 요걸 제부라고 인제 하죠 또. 그래서 인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여기도 추민하고 그다음에 승선이죠. 예. 추미애는 이제 뭘 담당하냐면 군기, 국가 기무 사무를 이제 담당해요. 군대나 이런 군사나 기무 사무를 담당했던 거고 이 추미애들은 요 재신과 함께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상급. 예. 이 추미애들도 겸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서 육부 상서 같은 것도 겸직하고요. 예. 여기 육부 상서도 있죠. 물론 다 겸직한 건 아니지만 일부 겸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간간의 우두머니 상기상식도 겸직을 해요. 그래서 상기상식도 겸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어사대 우두머니는 어사대부도 겸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간직을 겸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승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계층이죠.
조선시대 승조원과 연결됐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시정의 논정과 풍습교정, 교차가 탄핵을 이제 담당했는데, 이 어사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원부, 조선시 사원부와 비슷한 간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기록도 있는데 뭐 한림원이라든지 뭐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도봉마사 식목도관 같은 경우에는 도봉마사 국방이나 군사 문제 회의 기관이고, 식목도관은 법제나 격시 문제를 회의 기관인데, 요거는 인제 뭐냐면 겸직제도 운영되고 있죠. 겸직제도 운영되고 있고, 고려의 독자적인 간청이다, 간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유의 독자적인 간제로 인제 평가받고 있죠. 자, 요거 중에 도병마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예. 요건 따로 인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될 것이 뭐냐면 22 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대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대간. 왕조 시대 때는 언론 기능이 지금처럼 신문이나 이렇게 인제 권력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정부 안에 있었죠, 언론 기능이. 그래서 이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그 관직들을 대간 또는 성대라고 했어요, 성대. 자, 그래서 인제 이 대간은 고려시대 대간의 구성을 보면요. 대간과 그다음에 간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대간은 인제 보면 그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가 인제 담당을 했죠. 관리의 감 여기 보면 관리의 감찰 같은 것들은 이제 어사대가 담당했고, 간간은 인제 그 낭사가 담당하고 있죠. 낭사.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건 사원부, 그다음에 조선시대는 사관원 요렇게 담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대간의 담당하는 간청을 물어본 적이 있어, 간청. 예. 그래서 인제 간직이 아니라 간청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사대하고 인제 뭐 이렇게 그 간청을 물어봤나 간직을 물어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사대하고 그다음에 중서문화성 낭사, 요게 인제 예전에 답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중서문화성하고 어사대 이렇게 물어봤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대간을 담당하는 간청이나 간직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서브노트에 다 적어 놨어요. 예. 굳이 뭐 필기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서브노트 내용에 있으니까 요거 보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73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요거 관련된 내용 딱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 통상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예. 자, 고려의 정치기구의 중심이 된 것은 삼성 육부의 정부 조직이었다. 삼성은 원래 중서성, 그다음에 원래 이게 중서성이라 하지 않고 내사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종 때 중서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때 문종이 때 인제 삼성 육부제가 완비됐다는 것이 요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내사성에서 중서성으로 바뀔 때가 이 문화성 때요. 아니 문종 때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셋을 말하는 것이지만, 고려에선 중서성과 문화성 합해서 중서문화성이라는 단일기구가 있었다. 단일기구로 운영했다고 인제 단일기구라는 것도 있고, 중서성과 문화성을 같이 운영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장관은 문화시중이라는 수상이 되었으며 정치의 최고 간부로서 제부라고 불렸다. 그 중서문화성의 간직은 2품 이상의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되었다. 제신은 백관을 인제 통용하고 정책을 의논했고요. 낭사는 간쟁과 동박, 서경의 임무를 담당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제 상서성은 삼성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중서문화성의 결정된 정책을 집행 실무 기관에 불과했다. 그 장관이 상서령 실직이 아니었고 명예직이었죠. 실제 장관이었던 복야, 그 밑에 자복야, 오묘가 같은 경우에는 품급 3품인데, 이게 뭐냐면
어 금이 났기 때문에 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부 판사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냐면 중성문화성 재신이 육부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상서성이 실제로 중성문화성 그 밑에서 그냥 일만 처리해 주는 기능을 했고,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상서도성도 기능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서성에서 육부에 예속되어 각각 국무를 분담했는데, 그것은 이제 상서성에는 육부가 예속되어 각각 국무를 부담했는데, 그것은 이, 병, 호, 형, 예, 공 순서로 고려의 독자적인 구성이었다. 육부의 순서가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병부가 호부보다 좀 앞서 있어요. 예. 자, 육부에서는 각각 이제 정상품의 상서성이 장관이 되어 이들 상서 도성의 자부가 우부가의 통솔을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 수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아상 등 중성문화상 재신들이 육부의 판사를 겸임했고, 상서 위에서 각 부를 가난한 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상서성이 중성문화상 예속됨을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다. 이걸 육부 판사 제도라고 하죠. 또 당의 육부에서는 각기 사사의 속사 달려 모두 24세 방대한 조직을 이뤘으나, 고려의 육부는 2부의 공고사, 형부의 도관 두 개의 속사만 있는 단사제 형태로 운영됐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체제를 이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수많은 간청과 관리를 임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겸직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사자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게 한국사 길라잡이에 있어요. 앞에 제가 귀족제설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한국사 길라잡이에 요약한 거거든요. 지금 생각났네. 하여튼 그 내용이 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있고요. 자, 중서문화성과 함께 고려의 중요한 정치기구를 이룬 것은 중추원이었다. 자, 중추원은 중서문화성을 재부하는 데 반해서 이거를 추구라고 인제 하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제추라고 해요. 제추. 자, 분리어 함께 제추 또는 양부의 칭호를 갖는 권력기구였다. 요게는 두 가지가 있죠. 추민이 있고 그다음에 승선이 있죠. 추민은 군기를 간정하고 군사와 기민사무, 기무를 간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승선은 왕명을 출납을 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고려의 중추원과 함께 송제를 따라서 3사를 만들었으나 그것은 하나의 재정 회계 기관에 불과했고 그 기능과 지위가 낮은 형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의 양대 정치기구인 중서문화성과 중청 양부의 고관인 제추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에서를 결정한 합작기구가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죠. 예.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어 그 당시 현종 때 완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성종 때는 이 약간 그 맹아가 보였고 현종 때 완비됐다. 예, 고려의 독자적인 간청이었다. 그러니까 인제 예전에 심의 28조 때 인제 뭐냐면 그 독자적인 간청서라고 인제 나온 거 있거든요. 아니 심의 28조 때 부필 구동에 따라서 뭐 얘기해 놓고 이게 입각한 간청서라고 할 때 도병과 식목도관 쓰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틀렸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현종 때 완비된 거지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쓰려면 삼성 육부 제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거 그걸 쓰면 되는 건데, 아마 문무 상계제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그다음 삼성 육부제 운영할 때 그 운영 방법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인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 왜냐하면 인제 이때 인제 성종 때 완비됐 그 도입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 군사 문제를 관장했고요.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 격식의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구로서 역시 유력한 기구였는데, 이들은 중국의 제도와 달리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에 이르면 이 명칭이 인제 도평의사로 바뀌죠. 그래서 군사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자, 계층하면서 정기의 중성문화성을 대신해서 국가의 모든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서 발전하여 도당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인제 좀 이따 쉬고 나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